오늘은 루터의 저항권에 대한 루터의 생각, 저항권의 문제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 공권력이 양심의 자유를, 다시 말해서 신앙의 자유를 침해했을 때, 우리가 보통 통치의 혼동이라고 하죠. 이때에 그리스도인은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느냐. 그 문제에 있어서 루터는 대체적으로 수동적 저항을 말했다. 아직 저항권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저항권은 무력 투쟁을 가능하게 할 때 국가의 공권력에 대해서, 부당한 국가의 공권력에 대해서 무력 투쟁을 가능하게 할 때 저항권을 인정했다고 봅니다. 근데 루터는 절대로 무력 투쟁, 집단적 무력 투쟁에 불과하다. 수동적 저항인데 그 내용이 뭔지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러나 이제 루터가 나중에 1530년 아우구스부르크 종교회의 이후에 가톨릭이 군사적 움직임을 보일 때 그때 생각이 바뀌었다. 그걸 토르가우의 전환, 토르가우라는 곳에서 루터란들이 생각을 바꿨다. 이제 그런 그 얘기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무엇인지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저항권이라고 하는 게 뭐냐? 오늘날 현대 헌법에서는 민주국가에서는 전부 다 저항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저항권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국가 공권력 행사에 대해서 시민들의 집단적 무력 저항을 합법적 권리로 인정하는 거예요. 시민들의 기본권 침해했을 때예요. 이게 대표적인 게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광주 민중항쟁 같은 경우입니다. 그때 이제 지금의 여러 가지 재판들이나 이런 것들은 이 저항권을 기본으로 해서 이제 나오는 얘기들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면 아마 뭘 의미하는지 아실 겁니다. 저항권이라는 게. 그런데 루터와 칼뱅의 저항권 이렇게 우리가 말할 때에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문제 이런 게 아니고 그 중에서 아주 일부분, 즉 신앙의 자유를 침해했을 때 이분들은 그때를 그 사안을 문제 삼았습니다. 그때는 공권력에 대한 저항을 인정했어요. 다른 경우는 기본적으로 국가 권력에 순종한다. 이게 이제 16세기 루터와 칼뱅의 생각이었습니다. 물론 이제 칼뱅은 루터랑 비슷했는데 칼뱅주의는 좀 더 적극적으로 저항권을 인정하게 되는 이런 이제 그 흐름으로 흐르죠. 그러나 루터는 이제 이런 생각을 했고, 루터란들도 대체적으로 루터를 따랐습니다. 자, 그러면 루터가 취했던 내용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인의 태도를 가리켜서 수동적 저항이라는 말을 씁니다. Passive Resistance라는 말을 씁니다. 근데 이게 뭐냐 하면, 이제 기본적으로는 루터는 우리가 앞에서도 봤지만 공권력에 순종해라. 자유로운 순종이라는 말을 썼죠. 이건 뭐냐면 기독교인들이 이 세상 권력은 우리의 구원과 구원의 문제를 좌우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평화를 위해서 그냥 대체로 따라주는 걸로, 한 차원 위에서 순종해 주는 걸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게 자유로운 순종이에요. 기독교인 좀 더 높은 차원에 있기 때문에 국가의 질서에는 그냥 순종해라. 이게 자유로운 순종입니다. 이게 사도 바울의 입장도 이제 이런 입장이고요. 그런데 이제 저항을 이제 말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통치의 혼동이 생기면 저항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통치의 혼동, 앞에서도 나왔죠. 국가가 자기 할 일을 하지 않고 종교 영역에 관여할 때 이게 통치의 혼동이라고 했죠. 또 다른 말로 하면 진리의 주변부에 머물지 않고 중심으로 들어오려고 할 때, 진리의 주변부는 어디에 있습니까? 개인의 내면에 있죠. 그런데 개인의 내면으로 국가가 공권력을 가지고 개인의 내면을 간섭할 때, 이제 양심의 자유 또는 신앙의 자유를 침해할 때 다 같은 얘기입니다. 이때 이제 저항을 얘기했어요. 루터가 저항하라. 자, 그런데 이제 어떻게 이제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됐냐 하면, 이런 얘기를 하게 됐느냐 하면, 물론 이제 조금 전에도 1523년 이전에도 그런 이제 그 얘기가 있었지만 본격적으로 1523년에
작센 지방의 마이센, 도자기로 유명한 마이센이라는 곳이 있죠. 드레스덴 근처입니다. 동독의 수도였던 그 마이센, 그 다음에 저 뮌헨이 속한, 지금의 뮌헨이 속한 바이에른 주가 있죠. 그리고 브란덴부르크 주가 있습니다. 이곳의 군주들, 영주들이 루터가 번역한 신약성서 책을 다 카톨릭을 편을 드는 거죠, 이 사람들은. 그래서 회수하려고 했어요. 이것은 국가 공권력이 신앙 문제에 개입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루터가 1523년에 세상 권세에 대하여라는 책에서 이제 이러한 국가의 통치 혼동을 일으킬 때 국가가 저항의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제 왜 수동적 저항이라고 하느냐? 여기는 이제 순종과 불순종이 단순히 저항이 아니고 순종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게 순종과 불순종, 이것이 양립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역설적이죠. 루터의 신학은 대부분 그래요. 그러니까 내면으로는 불순종, 외부로는 순종. 어떻게 보면 그렇습니다. 루터의 이 역설적 신학은 모든 게 내면과 외부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제 좀 더 자세하게 보면은 신약 성서를 회수하려고 이제 작산의 군주가 그 군인들을 보냈다. 이랬을 때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집으로 보냈다. 그러면 루터의 얘기는 이렇습니다. 루터의 텍스트에서 인용해 보면 그런 조치에 동의하지 말아라. 따르지도 말고 손가락 하나도 순종하지 말라 이랬어요. 그러면 이거는 불순종이죠. 저항하라는 얘기네요.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명령을 이행하지 말라는 얘기니까 저항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같은 글에 또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들이 당신 집안을 뛰어다니며 책이나 물건을 강제로 가져가도 참아야 된다. 이건 참으라예요. 그러면 불순종하라, 저항하라와 참으라는 어떻게 양립하느냐. 불순종은 이렇게 나타납니다. 불의를 당신들 잘못하는 것이요. 그걸 지적하라는 겁니다. 말로. 그런 의사표시는 분명하게 하라는 겁니다. 그러나 힘으로 맞서지는 말아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이거는 공권력 존중하는 거죠. 그러니까 공권력 행사에 어떻게 보면 순종하는 걸로 보이는 겁니다. 그러나 분명히 그들의 그 행위를 정당화하지는 않는 거예요. 잘못됐다는 건 분명히 말하고 협조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어떻게 보면 비협력을 통한 저항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의 눈으로 보면 이건 뭐 협조하는 거 아니야? 이거 그냥 놔두는 거니까 이렇게 보이겠죠. 그런데 이제 그 당시로서 생각하면요. 잘못됐다고 말하고 협조만 안 해도 죽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당신들 이거 잘못하는 거라고 말을 해도 죽을 가능성이 많아요. 이거 상당히 용기 있는 건데요. 여하튼 루터는 늘 공권력에 대한 존중을 버리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냥 당해라 라고 하는 거죠. 그 대신 이제 그냥 당하는 게 아닙니다. 높은 정신을 가지고 당신은 잘못됐어 라고 하는 진리가 무엇인지는 분명히 밝히는 거예요. 이제 간디 같은 경우에 시민 불복종 운동이 바로 비협력을 통한 저항인데요. 그거하고 같으냐? 그거하고 다릅니다. 어떤 점에서 다르냐 하면 간디는 시민 불복종, 집단적 저항을 인정했지만 그러나 루터는 집단으로 나서서 하는 것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거 옳다고 보지 않았어요. 각자 알아서 하는 겁니다. 집단으로 나서면 이게 무력으로 가기 쉽기 때문에 이제 그렇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가리켜서 이제 일종의 박해의 윤리 앞에서도 좀 했습니다만은 능동적 수동성이라고 분석할 수 있습니다. 루터의 이런 태도는 굉장히 수동적으로 보이지만 굉장히 능동적인 면이 있어요. 이게 이제 초대교회 교인들의 순교. 또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태도. 이거 비슷해요. 예수님의 십자가. 그러니까 루터는 이제 그거를 따른 겁니다. 예수님의 태도를. 그리고 이제 그거는 진리, 세상을 사랑하면서 진리를 세우는 방식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박해에 대항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적극적으로 당하는 겁니다. 무서워서 두려워서 쩔쩔매게 당하는 것이 아니라 호령하면서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박해에 대항하지 않고 당한다는 점에서는 수동적이죠.
그래서 이제 수동적 저항 그러면 굉장히 소극적인 것으로만 이렇게 생각해요, 사람들이. 그러나 그건 잘못된 견해들입니다. 그 안에 정신적으로 보면요, 박해자들을 압도하는 흔들리지 않는 정신이 있어요. 그래서 자발적으로 당하는 겁니다. 이런 점에서 굉장히 능동적이에요. 피해를 자발적으로 당한다. 높은 정신력을 가지고. 이건 상당히 능동적인 겁니다. 이제 이런 자세들을 가져야 세상을 구원할 수 있다고 루터는 본 거예요. 적어도 종교적 진리를 놓고는 이런 자세로 해야 된다. 이게 루터의 신념이었습니다. 그래서 무저항이 아니죠. 절대로. 수동적 저항은. 겉으로 보면 무저항처럼 보이지만 내면이 뚜렷한 내면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무저항이 아닙니다. 그리고 국가에 절대 권력을 부여한 것도 절대로 아닙니다. 이런 점에서 이제 여러 가지 루터에 대한 오해들이 있는데, 루터의 문헌을 잘 살펴보면 루터가 무엇을 말하려고 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루터의 태도는 대개 쭉 지속됩니다. 그래서 그 농민 전쟁이 벌어졌을 때에도 농민들에게 이제 이런 걸 요구한 거죠. 그 다음에 이것이 1529년 슈파이어 그 제국의회까지도 쭉 지속이 되다가 그 다음에 이제 1530년에 생각이 바뀝니다. 이걸 토르가우의 전환이라고 그래요. 이 토르가우라는 곳은 그 루터 작센 남쪽에 있는데 그 루터란 교회가 처음으로 세워진 것이 토르가우입니다. 교회 건물을 세운 게 아니지만 기존 건물에다가 루터 교회를 그 안에 내부 시설을 루터 교회를 꾸몄어요. 루터 교회는 대개 루터는 교회의 장소를 교회를 중요시 여기지 않았습니다. 교회 장소를 건물을. 그래서 카톨릭 교회를 그냥 대개 사용했거든요. 근데 처음으로 이제 토르가우에 그 루터 교회가 이제 생긴 거죠. 여러분들이 인터넷에서 한번 찾아보면 그림을 볼 수 있습니다. 토르가우 교회를. 자, 그런데 여기서 생각이 바뀝니다. 1530년 제국의회가 열렸는데 칼 5세 이제 주도로 해가지고 이거 제국의회 주제는 뭐였냐 하면 오스만 투르크의 슐레이만 황제가 이전에 이제 1453년인가 그때 이제 이스탄불을 지금 비잔tin 콘스탄티노플이죠. 콘스탄티노플을 점령하죠. 그러면서 서구 유럽을 압박해 들어옵니다. 그리고 이 당시 1530년 경에는 비인, 오스트리아까지 쳐들어왔어요. 그래서 비인을 포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곧 쳐들어가서 독일과 프랑스, 우리 땅으로 만들겠다 이렇게 위협했어요. 상당히 이제 위험한 순간이죠. 그래서 칼 5세는 이런 시기에 그 프로테스탄트가 여기서 갈라지면 안 된다. 너희들 빨리 돌아와라. 하나로 뭉쳐야 된다. 이런 요구 때문에 모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루터란들은 뭐 우리가 신앙이 일치되는 거 우리 반대하지 않는데 그렇다면 우리 신앙 고백문을 제출할 테니까 이거 가지고 우리 토론하자. 그래서 멜라니톤 루터의 동료이고 또 후배 교수죠. 조력자죠. 멜라니톤이 초안을 만든 아우구스부르크 신앙 고백문을 제출합니다. 이게 이제 루터 교회에서는 제일 중요한 신앙 고백문이에요. 교리를 담은. 소교리 문답하고 아우구스부르크 신앙 고백문을 제일 중요한 교리서로 봅니다. 루터 교회에서는. 유명합니다. 그래서 이걸 제출하게 됩니다. 그런데 토론을 위해서 제출했는데 가톨릭 쪽에서는 교황이 답변을 하지 않아요. 그리고 무조건 복귀해라. 황제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토르가우에 모여있던 루터란 학자들이 이제 문서를 작성합니다. 여기에 이제 저항권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하고요. 그 다음에 루터가 이때에 쓴 유명한 글이 독일 국민에게 경고함이라는 글을 쓰는데 이게 이제 다음 해인 1531년에 출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제 저항권을 인정합니다. 뭐라 그러냐 하면 굉장히 신랄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책을 한번 보면 루터가 제가 이 강의 맨 앞에도 인용을 했지만 교회 시설들 다 수도원 없어지고 이거 중요하지 않다. 사람 살리는 게 중요하지. 이런 얘기를 한 것도 바로 바로
독일 국민에게 경고함이라고 하는 이 글에서 한 말입니다. 굉장히 신랄한데 여기 보면 교황주의자들, 여기 이제 황제 군대를 말해요. 교황을 지지하는 교황주의자들이 전쟁을 일으켜서 프로테스탄트들을 다 죽이려고 하는 거. 이게 살인행위인데 거기에 대해서 무력에 대항하는 것은 폭도가 아니다. 지금까지 공권력에 대항하지 무력으로 대항하지 말라고 했거든요. 루터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생각이 바뀌는 거죠. 전쟁을 일으킨다면 이 당시에 아우구스부르크 종교회의가 끝난 다음에 그 가톨릭 쪽에서는 군주들이 군사동맹을 맺으려고 했어요. 프로테스탄트를 무력으로 진압하려고. 그러나 이제 현실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실현되지는 못했어요. 왜냐하면 슐레이만 황제의 거기서 막는 게 더 급했기 때문에. 그렇긴 하지만 루터는 그 일이 실현될 것으로 생각하고 무력으로 전쟁을 일으킬 것으로 생각하고 쓴 글입니다. 이 글이. 그래서 거기에 대항하는 것은 무력으로 대항하는 것 폭도 아니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거는 자기를 방어하기 위한 정당방위다. 이렇게 이제 말하게 되죠. 불법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황제의 명을 거스르는, 복귀하라고 하는 신앙의 자유를 침해하는 명을 거스르는 것은 불법이지. 황제의 명을 거스르니까 일단 법을 어기는 거니까 불법이죠. 그러나 반역은 아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루터에게 있어서 반역이 제일 이제 치명적인 거거든요. 반역은 루터에게 있어서는 절대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왜 그러냐면 토마스 민조는 반역이라고 봤어요. 왜 그러냐? 토마스 민조는 국가 체제를 전복시키려고 그런 겁니다. 부정하려고. 그래서 반역이라고 본 거고, 그 다음에 죽이려고 하는 황제의 그 군대에 대해서 저항하고 또 죽이려고 하는 황제의 명령을 거슬러서 그 군대에 끌려가지 않는 거, 국민들이. 이것은 반역이 아니라고 보는 거죠. 좀 다르죠.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이제 저항권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이제 루터는 이렇게 이제 1531년에 독일 국민에게 경고함이란 글에서 저항권을 인정하는 것 같았지만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물론 오늘날의 저항권에 비하면 종교 문제에 대해서만 무력 투쟁을 인정하는 거죠. 통치의 혼동이 있을 때만, 내면의 문제를 건드렸을 때만, 뭐 다른 경우는 아닙니다. 그래서 종교 문제에 대해서만 인정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황제에 대한 그 국민의 저항권이 아닙니다. 오늘날 헌법에 명시된 저항권은 국민의 저항권이거든요. 시민들의 무력 투쟁을 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했는데 국민의 저항권이 아니라 군주들이 저항할 수 있는 그런 권리를 인정합니다. 황제에 대한 군주. 칼 5세에 대한 독일의 여러 군주들이 있었거든요. 그 군주들이 칼 5세에 대해서 저항할 수 있는 저항권을 인정한 거예요. 그래서 법리적으로 제 책에는 이런 문제들이 이제 아주 자세하게 써놨지만 좀 더 아카데믹한 문제들은 뭐 책에 있고 여기서 다 자세하게 설명할 수 없습니다만 하여튼 어떤 법리를 가지고 이것을 인정할 것이냐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아주 자세한 논란이 있는데요. 이제 그런 것들이 현대 헌법에서 저항권을 인정하는데 다 기초적인 자료가 되는 거죠. 이때 이제 학자들이 논의한 것들이. 그 다음에 루터 자신은 저항권에 대해서 굉장히 소극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아우스부르크 종교 제국의회가 끝난 다음에 이제 파탄이 났죠. 그러고 나서 프로테스탄트 군주들이 군사 동맹을 맺었어요. 그게 1531년에 슈말칼덴 동맹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상당히 많은 그 도시들이 맺었어요. 그래서 북부 유럽에서 하노바나 무슨 프랑크푸르트 다 가담을 해가지고 굉장히 큰 세력을 가져서 프랑스 왕도 또 영국 왕도 외교 동맹 그 외교 어떤 그 사절을 보내서 같이 이제 외교 관계를 맺으려고 할 정도로 큰 세력이었어요. 근데 이렇게 군사 동맹을 맺는 거에 대해서 루터 자신은 그렇게 마땅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왜? 루터는 여전히 기독교인의 모습은 그 박해를 당하는 거다. 이런 생각이 상당히 강했어요. 그것만이 진리를 영원히 살릴 수 있는 길이다. 우리는 죽어도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좀 소극적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나 이제 그 루터의 제자들이나 루터의 동료들은 거의 저항권을 인정하는 쪽으로 이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런 문제를 논의할 때
이제 루터는 이제 좀 제외시키고 이제 논의하게 되는 이제 그런 일들이 발생하는 거죠. 루터의 제자들이 있어요. 영국에서도 이제 프로테스탄트 운동이 일어날 때 영국의 윌리엄 틴들이라는 사람은 옥스포드 대학의 사람인데 비텐베르그에 와서 루터한테 배웁니다. 그리고 영국에 돌아가서 프로테스탄트 운동을 벌이고요. 로버트 반스, 케임브리지 루터교로 개종해요. 그리고 케임브리지가 이제 영국의 개신교 운동의 중심지가 됩니다. 이 사람들이 책을 쓰는데 그리스도인의 정치 사상에 대한 책을 쓰는데 루터의 사상을 그대로 거의 가져갑니다. 그래서 소국적 저항에 대한 이런 걸 해요. 그러니까 루터의 얘기가 굉장히 엉뚱한 너무 소극적인 것 같지만 당시로서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따르던 이제 그런 생각이고요.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칼뱅파는 조금 달라요. 칼뱅파는 훨씬 적극적이었어요. 칼뱅 자신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루터와 비슷한 소극적 저항을 얘기했어요. 공권력을 직접 건드리는 거 별로 무력 투쟁하는 거 원치 않았습니다. 그런데 칼뱅이 임명한 후계자, 제네바의 후계자, 베자죠. 그 베자는 저항권을 명시합니다. 그리고 이제 칼뱅주의자들은 저항권을 적극적으로 사용하게 되는데 대표적인 게 청교도 전쟁이죠. 영국의 시민혁명이라고 그러죠. 전쟁을 일으키죠. 이건 거기에 칼뱅주의자들이 청교도도 여러 파들이 있는데 칼뱅주의자들이 굉장히 큰 역할을 하는데 이제 전쟁을 일으킬 정도로 그래서 시민혁명을 일으킬 정도로 저항권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평가를 하자면 루터는 종교적 진리를 명확히 하는 과정에 기독교인의 태도는 소극적 저항을 한다. 양심의 자유를 침해할 때는 저항하되 국가 공권력에 무력 투쟁하지 않고 집단 투쟁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루터가 국가 권력을 절대시했다는 건 아니고 어떤 점에서는 굉장히 높은 정신을 가지고 하나의 적극적인 수동적이 아니라 능동적 그런 저항의 측면이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루터가 16세기에 루터만큼 국가의 권력을 제한하면서 이 마키아벨리는 전혀 같은 시대 사람인데 전혀 다른 쪽으로 빠졌거든요. 국가 권력을 굉장히 강화하는 쪽으로 갔습니다. 국가 이성이라고 그래가지고. 그러나 루터는 국가를 진리의 주변부에 남기고 개인에게 봉사하게 만드는 어떤 기초적 작업을 한 사람이다. 그런 면에서는 루터만한 사람이 그 당시에는 없었다는 것이 학자들의 평가고 제가 연구한 또한 결과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저항권이 무엇인지 루터는 소극적 저항이지만 굉장히 능동적 태도를 갖고 있었다는 것 그리고 1530년 이후에 토르가우의 전환을 통해서 저항권을 인정했지만 루터 자신은 끝까지 소극적이었다는 점에서 칼뱅주의와는 차이가 있다는 것 이런 면에서 배워보았습니다. 오늘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